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4단원, 채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본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번 동영상까지 촬영을 끝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거의 경제, 금융 교과목을 처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새로운 15단원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14단원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14단원을 공부를 하다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요번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번 1, 2, 3, 4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1, 2, 3, 4까지 쭉 단원을 나가고 나서 이제 요약 이제 리뷰 부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이제 한번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제 그 단원에서 배운 게 어떤 게 중요한 거였지라는 식으로 한번 요 시간 내에 이제 퀴즈 아니면 뭐 중간 기말고사 공부 자체를 그냥 이 시간 안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복습 시간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학기가 지나면서 이제 과제도 나오고 뭐 전공 과목에서 뭐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막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기보다는 이제 우리 요 시간에 딱 복습을 하면서 이제 퀴즈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번 첫 번째 14단원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배우는 세 개 단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원으로서 채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선 채권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 fixed income security도 채권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debt security도 채권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혹은 요 security를 생략해서 이제 그냥 debt도 채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채권이라는 거에 어떤 현금 흐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약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어.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이제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쿠폰, 그러니까 이자만 갚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 캐시 플로우가 끝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받는 쿠폰, 이제 그리고 만기 때 받게 되는 마지막 쿠폰과 액면가가 이미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부터 정해져 있죠. 그래서 픽스드 되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채권을 Fixed Income Secur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이 여기 나왔었죠. 이제 첫 번째, 파밸류 혹은 페이스밸류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었는데 액면가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의 경우 액면가가 1000달러라고 했죠. 그래서 3000달러의 돈을 빌려야 되겠다. 만약에 미국 국채로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제 그렇게 세 장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파밸류랑 페이스밸류는 채권의 액면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쿠폰
채권의 쿠폰이 얼마만큼인지, 몇 퍼센트인지, 이제 그래서 보통 액면가가 1000달러니까 뭐 10%다라고 하면 이제 1000 곱하기 10해서 100. 그래서 뭐 1년에 10%씩 쿠폰이 줍니다. 채권 이자가 나갑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100달러씩 채권에 대한 쿠폰, 이자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폰이라는 말은 중간중간에 돈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이자를 쿠폰이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본드 인덴추어는 우리가 14단원을 하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채권자와 채무자가 최초에 채권을 통해서 뭐 돈을 빌려주면서 그리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빌리면서 자세하게 쿠폰은 얼마고 만기는 얼마고 이제 쿠폰은 얼마를 주기 얼마만큼이나 주기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이 채권에 뭐 어떤 조기상한 옵션은 달고 안 달고 아니면 담보를 걸고 안 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이 본드 인덴추어 채권의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처음에 돈을 빌리고 중간에 돈을 쿠폰으로서 이자를 갚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쿠폰과 액면가를 갚는 방식이 이 채권의 일반적인 캐시플로우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로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로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돈을 빌려 그러다가 중간에 아무 쿠폰 그러니까 아무 이자 지급하는 거 없다가 맨 마지막 만기 때 돈을 땅 갚는 방식이야. 그러면 이거 돈을 뭐 공짜로 빌리는 거냐?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내가 돈을 뭐 500달러를 빌렸어. 그러면 이거를 뭐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이제 만기 때 뭐 600달러 아니면 700달러로 갚는 방식으로 내가 중간에 쿠폰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내가 처음 돈 빌린 거 대비 만기 때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이자를 쳐서 갚음으로써 돈을 빌리는 방법이 요 제로 쿠폰 본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채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한국말로 채무자 혹은 차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채권을 발행 혹은 판매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발행자도 모두 다 이렇게 채무자, 차입자, 발행자 모두 다 채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뭐 debtor, borrower, issuer 이렇게 발행하다라는 거가 issue라는 거 동사가 뜻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ER을 붙여가지고 발행자를 issuer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고 해. 그래서 거기에 돈을 빌려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채권자,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채권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 회사 채권에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랑 타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투자자 뭐 다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크레디터, 인베스터가 또 다 채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선은 혼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요 패밀리가 다 같은 애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 애들이 다 같은 애를 가리키는 말이지 라고 하는 거를 우선 정리를 딱 머릿속에 받고 이 14단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트레저리 본드와 노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트레저리 어쩌고가 나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트레저리 어쩌고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기를 기준으로 돈 빌리는 기간인 만기를 기준으로 T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그리고 T노트라고 하면 만기가 1에서 10년 사이인 거, 그리고 T본드라고 하면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거, 이렇게 T 어쩌고에는 만기에 따라서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maturity, 만기에 따라서 T빌, T노트, T본드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T 어쩌고 하는 애들의 액면가는 $1,000다. 그래서 뭐 3,000달러를 빌리려고 해 미국 정부가. 그러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3장을 총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업들, 회사들도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돈 빌리는 때 발행하는 채권을 corporate bond, 회사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앞에 회자를 빼고 사채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채를 이해를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조기상환에 대해서 이 조기상환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 조기상환을 누가 요청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콜러블 본드가 되기도 하고 푸터블 본드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기 상환을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채권을 통해 돈을 빌려간 회사 입장에서 제가 생각보다 돈이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만기가 남았는데 돈 빨리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콜러블 본드, 그렇게 할 수 있는 채권이 콜러블 본드라고 했죠. 그거가 이제 콜러블 본드고, 조기 상환을 만약에 채권 투자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은 푸터블 본드 혹은 풋본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콜러블 본드냐, 푸터블 본드냐, 요거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블 본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전환사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삼성 에버랜드 예전에 이거를 전환사채를 통해서 증력을 하는데 그때 어떤 세금을 탈세를 했니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나왔던 말이 전환사채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라는 거는 뭐냐? 채권자가 마지막에 가서 액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에 니네 회사 주식으로 다오 라고 그렇게 액면가 대신에 니네 회사 주식으로 달라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이러한 컨버터블 본드의 경우 주로 언제 전환을 투자자가 요구를 하겠어요? 쿠팡, 이런 회사들, 테슬라 이런 회사들, 막 주가가 엄청 날아가려고 하는 회사들의 경우 굳이 고정되어 있는 액면가를 받는 대신에 주식으로 대신 받으면 그 주식을 훨씬 싸게 전환을 시킬 수 있거든. 이 컨버터블 본드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싸게 사서 그냥 시가에 비싸게만 시장에 팔기만 해도 이게 얼마 남는 거야. 그런 경우에 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쿠폰,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인덱스, CD 금리, RP 금리 이런 거에 연동되어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채권이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드 스탁의 경우에는 이게 왜 채권 배우는데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가 나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프리퍼드 스탁은 우선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에 보통주 아니면 우선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우선주를 여기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회계를 혹시 배우신 분이면 이미 접하셨을 텐데 약간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채권적인 측면도 갖고 있고 주식과 같은 측면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우선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마치 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이제 고정적인 어떤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과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과 같은 측면이 뭐냐면 채권의 경우에는 꼭 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중간중간에 쿠폰 이자를 의무적으로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도 만약에 어떤 해에 충분히 이익이 안 났어. 그래서 그때 우선주주들한테 배당을 못 줬네. 그러면 이제 그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 해로 이제 이월된다. 그래서 다음 해에 이 전 해에 못 받은 배당까지 얹혀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채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채권과 같은 특징은 아니고 채권과 유사한, 그러니까 마치 채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선주의 주식과 같은 특징은 이게 뭐 또 우리가 주식 살 때 우선주도 뭐 ATS나 MTS나 HTS 같은 그냥 주식 하는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사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식으로서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권 측면과 주식의 측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프리퍼드 스탁은 이렇게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보통은 없다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보통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 주주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터내셔널 본드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선은 포린 본드라고 하는 것과 유로 본드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린 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회사,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포린 본드라고 불렀죠. 이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포린 본드에 해당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포린 본드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잘 대변하는 단어를 골라서 이렇게 미국의 경우에는 뭐 양키 본드,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라이 본드, 영국의 경우에는 불독 본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아리랑 본드, 뭐 이런 식으로 별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유로 본드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유로 어쩌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나라 말고 그 나라 밖에서 통용되는 경우를 이제 유로 어쩌고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유로 달러라고 얘기를 하면 달러는 달러인데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했고 유로 N이다라고 하면 일본 엔화는 엔화인데 일본 밖에서 유통되는 엔화를 유로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할 게 뭐 유로 달러 본드, 유로 엔 본드, 유로 스털링 본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 뭔가 발전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플로터의 경우에는 채권의 시장 금리가 뭐 오르면 이제 중간중간 받게 되는 금리가 반대로 역으로 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게 인버스 플로터였고요. 인덱스 본드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채권의 쿠폰 뭐 아니면 액면가 그런 게 어떤 금리 아니면 시장의 어떤 지표에 연동되어서 변동되는 채권이 인덱스드 본드였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물가 연동 채권, 이제 팁스, 줄여서 팁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물가가 오르면 중간에 받게 되는 쿠폰이나 나중에 받는 액면가가 조절되어서 오르는 그런 방식이 요 인덱스 본드의 대표적인 팁스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자산에서 미래에 나올 현금 흐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에셋 백드 본드, 다양한 에셋 백드 본드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제 뭐 어떤 현금 흐름이 발동이 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캐타스트로피 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14.1번을 통해서 팁스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쿠폰 금액이 바뀌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2번 부분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대원칙이 하나보다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해 놓은 것에 서메이션 해놓은 것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채권의 가격도 결정이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배울 주식, 뭐 선물, 옵션 다 마찬가지로 그 방식에 의해서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 놓은 것의 서메이션과 지금 그 금융 상품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 싼 거를 사서 비싼 거를 파는 이제 그런 차익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 흐름을 다 미래 거를 땡겨 놓은 것은 서메이션 해놓은 것은 항상 가격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전에 이제 제가 뭐 할인을 한다 아니면 뭐 땡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되냐면 1년 후에 만 원, 2년 후에 만 원, 3년 후에 만 원과 지금의 만 원은 그 가치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더 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이자율이 1년에 뭐 한 10%씩이라고 해봐요. 이제 그러면 1년 후 만 원은 지금의 한 1.1로 나누면 이게 9천 얼마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2년 후 만 원은 요거를 만 원을 1.1에 2승으로 할인을 하니까 이게 8천 얼마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게 올 만 원, 만 원, 만 원을 다 땡겨서 지금 받을게요 라고 하면 4만 원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 한 3만 얼마 정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자라는 게 화폐에는 이자라는 게 붙기 때문에 돈에는 이자라는 게 붙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것,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을 할인한다.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과거에 있는 걸 미래로 밀고 가는 것은 이제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복리를 한다. 혹은 영어로는 컴파운드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조금 속된 말로 땡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래서 화폐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뭐 하루라도 이게 이자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꼭 어떤 미래로 밀거나 아니면 과거, 지금으로 땡기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어떤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미래로 밀 때에는 복리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쿠폰, 채권으로 받게 되는 채권을 투자했을 때 중간중간에 받게 되던 쿠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요 텀이 요 첫 번째 텀이고 요 두 번째 텀은 채권 마지막 만기 때 액면가 받는 거 있죠. 그거를 할인해 놓은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텀을 합해 놓은 거가 채권의 지금 가격,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공식으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그 금융상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 놓은 것이 서메이션 해놓은 거가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되기 때문에 뭐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따로 없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4.2번을 통해서 이렇게 뭐 8% 쿠폰 30년짜리 만기이고 액면가는 1,000달러. 그런데 이게 만기가 30년이긴 한데 세미 애뉴얼 그러니까 1년에 2번 쿠폰을 준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쿠폰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1년에 2번 쿠폰을 주기 때문에 총 쿠폰은 60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어떤 타임 피리어드를 6개월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60번.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인데 그러면 여기 분모에 할인할 때 8%를 쓰지 않고 한 피리어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을 반으로 나눠서 할인율도 8 나누기 2에서 4%를 썼고 쿠폰도 1000 곱하기 8 해서 80이 아닌 한 번에 지급되는 쿠폰은 40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40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피리어드에 딱 맞게 그 한 피리어드 다음 쿠폰과 한 피리어드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요 관계가 채권의 경우에는 항상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의 시장 이자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 이자율 올라? 그럼 채권 가격 떨어져. 왜? 더 빡세게 할인하게 되니까 하는 요 인버스 관계에 있다.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항상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그렇게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할인이 얼마만큼 될지가 굉장히 플럭추어트합니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의 채권 가격은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피겨 14.3번처럼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 놓으면 이렇게 역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략적으로 이자가 낮은 부분에서는 점점 이자가 높아질수록 할인이 빡세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게 되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어서 채권 가격 감소하는 속도가 좀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14.2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기가 짧을 때 대비 길 때 당연히 이 현금 흐름의 어떤 그 텀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도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만기가 1년이면 이자율이 2에서 10%로 변한다고 해도 겨우 변하는 사이즈가 얼마야? 한 70, 80달러 정도밖에 안 변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만약에 30년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1000단위를 넘어서 막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데 또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 변동에 더 민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떤 채권 가격 계산되는 거를 충분히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4단원에서 그렇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yield to maturity는 interest rate다, 이자율이다. 근데 어떤 interest rate다? 지금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서메이션 해놓은 것과 지금 채권의 가격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YT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YTM은 interest rate다. 뭐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때 앞에 분모에 들어가는 시장 이자율 R이 yield to maturity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to maturity를 줄여서 그냥 생략하고 그냥 채권의 yiel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도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이 yield to maturity의 풀 한국말인데, 풀네임인데, 그거 그냥 생략해서 채권 수익률, 수익률, 이렇게 그냥 줄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예제 14.4번을 통해서 이렇게 쿠폰에 한 번에 지급되는 쿠폰 알고, 액면가 알고, 이게 총 만기가 몇 년인지, 아니면 총 쿠폰이 몇 번 지급되는지, 아니면 시장 이자율 요거를 알면 이제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가 있으면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고 요 예제 14.4번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을 알고 나머지 정보를 다 알아.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시장 이자율 R 혹은 YTM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 YTM을 Trial and Error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 5가지 정보 중에 4가지 정보를 알면 한 가지는 몰라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손으로 이 YTM을 계산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한 방에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엑셀이나 아니면 파이낸셜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재무 계산기가 있으면 어떤 함수를 써서 한 방에 계산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urrent yield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yield는 yield인데 다른 yield, current yiel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권의 쿠폰, 한 번당 지급되는 쿠폰 나누기 채권의 가격을 한 것이 current yield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YTM, 그러니까 yield to maturity랑 current yield는 아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14단원 채권의 가격을 칠판을 통해서 한번 계산하는 거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채권이 프리미엄 본드로 발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 채권이 디스카운트 본드로 발행되는지 살펴봤었죠. 시장 이자율보다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쿠폰을 더 많이 줘. 시장 이자율보다 쿠폰 레이트가 높아. 그러면 프리미엄 본드로 발행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라면 디스카운트 본드로 발행이 된다. 만약에 시장 이자율과 동일한 만큼의 쿠폰 레이트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액면가 발행, 파 발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따라서 프리미엄 본드의 경우에는 뭐 쿠폰 레이트가 가장 높고 이제 그 중간에 커런 일드 그리고 YTM이 가장 작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본드의 경우에는 반대의 순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드 투 콜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 상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피규어 14.4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조기 상환을 채무자가 언제 조기 상환한다? 이자율 떨어졌을 때 조기 상환하겠죠. 더 싸게 그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비싸게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을 갚아버리고 그렇게 이제 내 현금 흐름을 더 싸게 바꿀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일드 투 콜 같은 것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이제 덜 루즈하게 할인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지. 그런데 이 조기 상환권이 붙은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가격에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를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그런 옵션을 미리 걸고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이 채권의 경우에는 1,100달러로 정하고 발행을 한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이자율이 지금 굉장히 시장 이자율이 싸진 거를 보고 그냥 제가 나중에 남아있는 쿠폰이랑 만기 때 갚아야 될 액면가를 그냥 지금 1,100 주고 제가 미리 갚을게요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채권을 요 콜러블 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이자가 낮아짐에 따라서 스트레이트 본드처럼 채권 가격이 오르다가 그 전환 가격보다 당연히 더 이 채권 가격은 오르지를 못하고 딱 그 한계에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가격 오르다가 그 전환 가격 그 어떤 포인트 한계에 딱 막혀서 더 이상 가격이 절대 오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가격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로 Realized Compound Return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YTM은 그 R 밑에 분모에 썼던 우리가 R로 그 고마만큼의 R로 채권의 중간에 받은 쿠폰이 재투자가 된다. 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 이 YTM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만 발생할 수 있겠어요? 중간에 시장 이자율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뀐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채권의 쿠폰을 재투자한다. 그래서 그렇게 만기까지 간다라고 계산한 수익률이 이 Realized Compound Return입니다. 네, 그리고 호라이즌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권에 얼마만큼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채권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호라이즌 어널리시스라고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 피겨 14.5번을 통해서 이렇게 채권의 이자가 중간에 쿠폰이 10%로 재투자되면 최종적으로 1210만큼이 되지만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1208만큼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게 리얼라이즈 컴파운드 리턴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